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죠.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죠. 입주 전 듣지 못한 아파트 하자, 수리비 청구 방법은? 선배의 사소한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퇴직금을 매년 주는 계약, 법적으로 가능한지? 담배 공짜 버리는 이유, 대응 방법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서혜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판결록은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속행 씨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떤 사실관계를 발판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됐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속행 씨는 2018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기거를 했는데 기숙사가 다름 아닌 이제 비닐하우스였고 예. 그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영하 17도 한파에 자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예. 부검 결과의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는데요. 일하면서 생긴 간경화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게 주된 사망 원인이긴 하였지만 건강이 이제 나빠진 뒤에도 계속 그 차가운 비닐하우스 내에서 지내다가 끝내 사망을 한 것이고 2022년 5월에 산업재해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다만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저버렸다. 국가를 예.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겨울 한파에 이제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기거를 하다가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왜 이주 노동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소송이었는데요. 먼저 1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2024년 8월에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속행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의 주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았을까요? 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과실로 외국인 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했었더라면 예.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는 국가 배상의 책임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가게 된 건데요. 정부가 뭐 판결에 불복을 한 것일 텐데 뭐 배상할 규모에 대해서도 좀 다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소한 이분은 이제 적법하게 외국인 고용법상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입국해서 근로를 하고 있던 근로자였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적절한 이제 치료 기회,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이제 보장을 받지 못했고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된 뒤에 유족들이 국가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예. 2심에서 국가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예.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의 적절한 난방 조치가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좀 밝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고 예. 그러한 입증 책임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상고 이유를 개진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원고의 사망 원인이 간경화 합병증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좀 인정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주장을 좀 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정부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속행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예.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그대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라는 최종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정부 측 상고를 이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판결인지 어떤 절차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고 대법원이 새로 법리적 판단을 할 만한 쟁점도 없다라고 판단되면 예.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에 대해서 전면 심리하기에는 뭐 사건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일종의 필터 장치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뭐 별도 심리 없이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뭐 2심 판단에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것이네요. 네,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이제 대법원이 별도의 공개 변론이나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2심이 적용한 법리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이 보시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내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이나 보건, 주거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예. 판결입니다. 즉 고용 허가제를 운영하는 이제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이제 입국과 배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이제 인권, 주거, 건강, 노동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주 노동자의 생활, 부속 기숙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의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실제 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열어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다문화 사실상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가 된 지 예. 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을 찾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 인권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단체와 이제 이주 노동자 관련된 그런 단체들에서는 시민사회에서 고용허가제 예. 개편, 특히 숙소 기준 강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등을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특히 농촌의 이주 노동자 숙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많은데요. 별도 건축물로 분리를 한다든지 적어도 냉난방, 단열 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논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 점검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사건이 유사한 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이 부속 기숙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판결록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연결되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 잔금을 1월 달에 치르고 예. 이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매수하신 거죠? 뭐 전세 네, 들어가시거나 부동산 그런 게 아니고. 매수. 예. 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일어났는데 하루 잤는데 창호의 결로가 너무 심했어요. 예. 그때 마침 곰팡이. 예. 네네. 엘리베이터의 하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금을 받아가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입주를 하고 처음- 보니 예, 그랬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가 하자 소송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이제 듣지는 못하셨는데 네. 막상 입주해서 이제 거주를 해보니까 결로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 보니 뭔가 네. 그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셨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저희가 저희 세대에 대해서 하자를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고지했던 하자는 1개였어요. 세면대가 기울어졌다는 걸 저희는 고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8개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외에도 네. 그러니까 세면대가 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거 외에도 8개의 하자가 더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중간에 저희가 집 볼 때 이 세면대 하자가 세면대 기울어진 하자에 대해서 돈이 나오면 잔금날 주겠다고 받아가시라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금액이 8개 하자가 있었고 그 금액이 67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는 그 관리사무소 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 왜 하자 소송이 있었는 걸 고지도 하지도 않았고 예. 하자도 8개나 있는데 세면대밖에 고지를 안 했냐고 저희가 부동산 가서 따지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내용 증명을 저희가 이 집 수리하는 비용에 실수리비가 370만 원이더라고요. 8개의 그 하자를 모두 수리하는데 370만 원이 든다. 네. 예, 라고 하는 예. 네.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 중에 300만 원을 저희랑 합의를 하자고 내용 증명을 그때 보냈더니 그 답변이 예. 저희 계약서에 일반 하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대 하자 균열 누수는 집주인이 잔금날 전까지 수리하고 예. 잔금날 이후는 민법의 하자 담보 책임 내용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상대편에서 매도인하고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예. 저희 주방 균열하고 세탁실에 천장 균열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협의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로 내용 증명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내용 증명에 보내셨더니 답변을 그렇게 받으신 건가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8개 항목 중에
균열이라는 거 빼고 결로라는 부분이 저희 집이 많이 심해요. 심각할 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요. 예. 그래서 저는 결로가 저희가 이 하자 청구 소송에서 판결문에 보면 중대하자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중대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상대편 쪽에서는 결론은 일반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결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판결문에 예. 저희 판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그 판결문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결로, 안방, 드레스, 침대, 침실, 거실 등 단열 부분 결로 곰팡이 발생에 예. 대해서 이 감정인이 이게 뭐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하자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저는 예. 그걸 계속 중대하자라고 저는 저희가 소송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인정돼서 370만 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예. 그게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아파트 주민 분들이 네. 뭐 아파트 공급업체나 건설업체를 상대로 뭔가 하자 보수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 중간에 어떻게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중간에 부동산 그리고 매도자와의 관계에서 이 일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서우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상담 자세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뭐인지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지 어느 정도 건축 연도가 됐을까요? 연한이? 네, 저희는 18년도 2월에 입주하고 지금은 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 2월부터 이제 입주한 아파트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예, 아주 신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준신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로 보이고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실까요? 네, 한 6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동으로 하면 이게 몇 동짜리 아파트인가요? 동이 101, 102, 103, 104 8개 동. 8개 동 정도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파트 하자를 뭐 보통 5년 정도 잡고 그 안에 네. 이제 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랑 이게 계속 하자 보수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송을 중앙지방법원에서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판결문을 입수하셔서 보셨다는 건가요? 네, 25년 5월에 승소해서 그 판결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네. 그 판결문 주방 균열이랑 천장 그 균열 그리고 결로 부분, 곰팡이 부분, 각 세대 벽지 들뜸, 뭐 세면대 설치 불량, 벽체 조인트 균열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대 그런 공통적으로 좀 하자들이 있고 그 네. 부분을 이제 뭐 감정 평가 통해서 이제 네. 감정액이 나와서 그렇게 청구 네. 취지 변경 같은 것도 이루어져서 원고 그럼 전보 승소 하신 걸로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네, 네. 근데 결론은 네. 모든 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공용 부분 말고 각 세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집집마다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일률적으로 네, 똑같은 네. 결로가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리비 이런저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거 집 매수하실 때 네. 집을 안 보고 사신 상황은 아니시죠? 네, 집은 보고 샀고 네. 결로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상 저희가 10월 달에 이 집을 보고 샀거든요. 가을에. 그러니까 10월 23일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 허가를 받고 11월 6일 날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입주는 1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건조한 시기여서 결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서 아마 미처 발견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이거는 낮에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새벽부터 아침 8시, 9시까지가 결로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계속-
네, 아무래도 네. 실내 온도하고 바깥 네. 공기하고 최근에 또 얼마나 또 추웠으니까 그래서 아마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로가 좀 더 심하게 느껴졌을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여름철에도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습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결로가 네. 맺히기 때문에 하자인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하자라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함, 대표적으로는 누수, 심각한 벽체 균열, 아까 그 네. 인정됐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배관 파손, 그리고 네. 주요 구조부의 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제 뭐 하자다라고 이제 인정된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 특약사항에서 뭐 일반적인 하자, 수리로 그냥 이렇게 뭐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고 네. 본인은 이제 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고 그것도 뭐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르겠다라는 특약은 하셨다는 거지요. 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거를 왜 넣는지 하다가 뭐 세면대가 있어요. 하다가 뭐냐면 세면대예요 하고 매도인이 저희 집 보러 왔을 때 먼저 얘기해서 아 세면대 정도면 상관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하자 청구 소송이 있었고 그걸 알리지 않고 저희가 산 거예요. 그 8개 하자가 어쨌든 이제 뭐 찾아내셔서 그거를 네. 수리를 하셨는데 그 네. 대략 그 결로 말고 네. 그 싱크대에 뭐 알고 계신 내용 말고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실까요? 아, 나머지는요, 아까 그, 저희가 제일 지금, 저희가 이 370만 원에, 그, 저희가 받은 거는 결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에 나와 있는 하자는 저희 집 세대는 그 발코니 바닥 액체 방수 성능 부족, 욕실 바닥 액체 방수 성능 부족, 주방 타일 균열 불량 시공, PVC 창호 유리 결로로 인한 코킹 오염, 벽지 들뜸 파손, 각 세대 벽체 결로 곰팡이 발생, 세면대 설치 불량, 벽체 조인트 균열 0.3mm 이상. 일단은 이게 이제 중대한 하자인지 그리고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인지 여부는 사실은 두 당사자 사이 지금 다툼이 이미 있으시고 그것이 네. 뭐 원만하게 합의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네. 뭐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67만 원 그 소송에서 받은 입주대표회에서 통해서 분배받은 돈 빼고는 30만 원 더 추가로 줘서 100만 원만 주시겠다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70만 원의 수리비를 이제 지출을 하신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마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면은 이제 뭐 민법상으로 해결이 되지만 이제 두 분 사이 어쨌든 특약이 있으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민법상으로는 어쨌든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이제 권리 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또 제척 기간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네. 통지만 하시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바로 도가돼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으로서는 지금 그게 중대한 하자다 전혀 알지 못했고 살아보니까 이제 나왔던 하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숨은 하자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뭐 특약상으로도 그렇고 민법상으로도 하자담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을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저기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견지에서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이 부분이 수리비가 이제 370만 원 정도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판단을 달리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자라는 것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하자 이외에 어쨌든 조금만 매수인이 주의를 더 기울였다거나 정보조사를 했다거나 뭐 다른 집들도 그 뭐 살펴봤더라면은 좀 하자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하자였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그게 중대한 하자, 매수일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매도인의 책임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소송에서 좀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70만 원이라는 거는 지출하신 거는 맞지만 그 피고 입장에서 매도인이 될 피고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나는 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뭐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감정까지 가는 건 너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권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적정선에서
입장에서 뭐 조정을 해보라고 일단 한번 이제 조정 회부 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을 하신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270만 원이라는 갭이 생겨 버리셨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을 하시거나 뭐 100만 원 넘어서는 거 못 준다고 아예 안 주시는 경우에는 뭐 전체 370만 원 대해서 뭐 지급 명령 신청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소장을 제기하셔서 뭐 소액 소송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런 주장들, 입증 자료들 제출하셔서 아마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그러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그 매도인하고 매도인 측 부동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할 수 있나요, 혹시? 그래서 일단은 중개인이 설명한 부분은 그 이제 변기하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뭐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중개사가 알면서도 같이 묵비하고 뭐 숨기거나 자료를 은닉하거나 뭐 숨기거나 했으면 뭐 쉽게 알 수 없는 하자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도 당연히 중개사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공제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해서 그 인정되면 뭐 사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다만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10월달, 11월달은 잘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 수문하자였고 그 뭐 저기 중개사도 그 부분을 좀 잘 알지 못했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셨던 건 이제 얘기를 못 들으신 건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관상 뭐 결로가 보이지 않아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받지 못하거나 뭐 감액이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두 분을 잡는 거는 가능한데 원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이길 만한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결로 때문에 이 전 주인이 그 제습기도 제습기 우리 창에 계속 책정했는 그걸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하자가 있다고 부동산에 갔을 때 그 공인중개사가 이 아파트에 그 4년이나 살았었고 하자 소송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묵비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발생한 데에서 어떤 고의가, 그러니까 뭐 고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니요, 고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으로 고의라 하면은 이제 뭔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끼칠 정도였는지, 그러니까 요건 조금 다른 지금 이제 주된 청구를 하시려는 거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인데 그렇게 고의로 막 숨겼다, 사기쳤다 이런 거는 또 약간 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서 뭐 두 개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려도 이게 뭐 일반 이제 시민으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하자담보 책임도 가능하고 경우에 정말 뭐 고의로 사기로 이 계약을 뭔가 이끌었다 할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하면은 뭐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는 있을 건데 적어도 증거가 일단 확실한 것들은 지금 수리 뭐 견적서와 지출하신 내역 그리고 결로의 사진들 당시는 10월 가을이라서 건조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공용 부분에 하자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은 입증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하자는 있었고 그게 수문하자고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없었을 정도의 하자이니 적어도 매도인도 책임이 있다. 근데 그 매도인에게 전체 책임이 있는지 그중에 일부만 책임이 있는지는 이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고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회부해서 조정위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엔 절차를 진행해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시고 피고를 뭐 공인중개사까지 추가해서 잡는 것도 가능은 하신데 이제 사실
370만 원에 대한 소송을 하실 때 피고가 추가되면 또 발생하는 소송 비용이라든지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면서 본인이 더 수행하실 때 큰 어려움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일단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얼마나 또 괘씸하시겠어요.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 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도 직접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뭐 충분히 좀 배신감도 느끼시고 손해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지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뭐 결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쨌든 손해가 더 이렇게 확산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감정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그거 이제 요건이 그 사람의 직접 과실이나 고의까지도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증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하자담보 책임으로 물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변호사님의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뭐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하자가 너무나 중대해서 나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좀 되돌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계약 예. 해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예. 중대한 하자고 그걸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든지 예. 이를테면 땅을 샀는데 땅에 그 제거 비용이 엄청난 뭐 폐기물이 이제 묻혀져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하자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안까지도 여러분들도 챙겨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회사 밖을 나선 지 10분쯤 되었을 때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히터 켜놓은 거 나온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서 좀 꺼줄래? 라는 겁니다. 그날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도중에도 나 컴퓨터 안 끄고 나왔네. 가서 좀 꺼줘. 주말에는 오늘 거래처에서 팩스를 보낸다는데 잠깐 회사 가서 받아줘. 등의 연락을 수시로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탁들을 언제나 저에게만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거절하면 요즘 애들은 눈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 외 회사 방문은 저에게 큰 부담이고 퇴근 후엔 제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배는 늘 당연하다는 듯 연락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심부름이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시한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직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지금 상담 주신 분은 선배가 사소한 부탁 때문에 이 퇴근 후에도 직장에 계속 가셨어야만 했네요. 이 본인의 사소한 실수나 이 업무를 좀 후배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업무와 또 무관한 심부름을 근무 시간도 아니고 근무 시간 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가 자신의 실수로 이제 퇴근하고 나서 끄지 못한 이제 컴퓨터를 꺼달라고 하거나 팩스를 받으라라는 반복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회사의 정식 업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떠넘기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심부름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은 지위 우위나 지속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심부름을 유독 상담 주신 분에게만 한다고 해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 행동, 법적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네, 같은 지시라도 뭐 그 부서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형태라면 예. 단순한 업무 분장으로도 이제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항상 같은 사람에게만 시킨다면 그 자체가 뭐 차별적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이제 해석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또 거절했을 때 뭐 면박을 주면서 요즘 애들은 눈치가 없다라면서 예. 이제 뭐 압박을 한다는 표현, 그리고 사실상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 때문에 강제성, 우위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퇴근 후 심지어 업무가 없는 이 주말까지 회사 방문을 요구를 했어요. 뭘 안 끄고 왔다. 뭐 이런 좀 사소하고 업무 범위에 좀 들어간다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 업무상 적정 범위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어떤 당직 의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퇴근 이후에 내진 주말에 회사에 가서 기기를 끄거나 팩스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업무상 긴급한 사고라든지 안전 문제라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선배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개인적인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 직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컴퓨터 안 끄고 왔으면 사실 그냥 둬도 사실 무방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다가 회사 가서 팩스 받아줘 이렇게 좀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이제 괴롭힘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던데 이 반복성이 어느 정도 좀 지속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행위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 사소한 부탁처럼 보일 여지도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개별적인 행위보다는 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의 심부름이 계속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상담자가 퇴근 후나 주말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나 지장을 받는다면 정신적 피로감과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될 것으로 보이고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큰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선배에게서 온, 이제 상사에게서 온 문자, 그리고 회사 내 메신저의 메시지들, 그리고 통화를 한 녹음, 그리고 심부름 때문에 실제 회사를 다녀온 날의 출입 기록이나 교통 이동 내역 이런 것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성, 반복성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창구를 이용한다든지 인사팀이 있다면 내부 신고도 요즘에는 가능한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조사를 요구를 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어떤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좀 공식화를 하고 기록을 남겨서 제도적인 절차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자체 그리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꾸준하게 모아두셔서 문제 제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배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화면 보시죠. 저는 분체 도장업 회사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북한 이타의 주민입니다. 최근 회사 사장이 공장장에게는 매년 한 번씩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에게 찾아가 공장장처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공장장은 처음 입사할 때부터 그렇게 계약된 내용이다. 라며 제 요구를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매년 나눠서 주는 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장과 공장장은 불법 계약을 한 것인가요? 그리고 저와 동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급여 명세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퇴직금이나 임금과 관련된 권리를 지금이라도 지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 공장장처럼 처음부터 계약을 했다라고 해도 매년 퇴직금 이렇게 나눠주는 게 뭐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 공장장 사이의 계약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장을 이제 실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둔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방법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예.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한다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는데 단순히 사장과의 합의를 통해서 매년 퇴직금을 받아가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에게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줬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진짜 퇴직금을 미리 다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퇴직연금, 뭐 DC나 DB로 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공장장처럼 상담자도 현재 이제 재직 중인 상황에서 과거 12년치 이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재직 중인 상황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퇴직을 하지 않고서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의 돈이고 예.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나눠받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그렇죠. 근로를 하는 동안 권리가 쌓이고 있다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정산을 받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상담자와 동료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참 의아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그 임금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사용자 측의 위반 사항이고 적발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담 주신 분처럼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이 통장 입금 내역이나 출근 기록만으로도 이제 퇴직금, 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그 통장의 입금 내역, 이제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이나 업무 지시 메일, 동료 진술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제공을 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도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장장은 이제 퇴직금을 이제 매년 중간정산 받는 것으로 알고 본인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외 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저는 주차 공간이 있는 개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제 집 주차 공간 안까지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직접 치우고는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입니다.
흡연 금지 문구도 출력해서 붙이고 CCTV까지 설치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미 여러 번 경고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넘기기 어렵다고 느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다만 걱정되는 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혹시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실제로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웃이 허락 없이 개인 주차 공간에 들어와서 흡연하는 행위, 주거 침입이나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네요. 네, 형법상 주거 침입 내지 건조물 침입죄는 단순히 집 안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고 주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마당, 주차장, 화단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요지라고 하는데요. 예. 판례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차량을 무단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주거 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의 이제 주차 공간이 사실상 집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있고 예.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고 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 또는 최소한 그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유지의 침입 자체도 이제 주거 침입이나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미 이제 흡연 금지 안내문과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행위가 계속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좀 고의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흡연을 좀 자제해달라, 이제 흡연이 금지된다라는 안내문을 이제 부착을 했고 CCTV까지 설치를 한 뒤에 여러 차례 이제 경고까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했다고 한다면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라는 변명은 좀 통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지임을 알고도 그리고 피해자가 싫어하고 그리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이 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담 주신 분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게 이제 CCTV 영상으로 이제 고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된다고 하셨어요. 사유지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CCTV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이제 포착한 것인 건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그 증거로 제시하면서 게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유지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CCTV라고 한다면 우연히 상대방의 얼굴과 행동이 찍혀서 그 영상을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 제출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영상을 이제 인터넷이나 SNS 아니면은 동네에 이제 벽보 같이 이런 식으로 붙이셔서 불특정 다수가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훔쳐서 그 부분을 이제 잡기 위해서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노출했다가 그 학생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있어서 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최근에 왕왕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제 본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긴 했지만 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시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제출하는 행위는 전혀 역고소 위험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증거로서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위반 여지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사적 보복을 하고 싶어서 그 사진을 출력하셔서 CCTV 근처에 붙이신다든지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담자분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미 이제 모아두신 CCTV 영상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 그리고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던 그런 증거 사진들, 그리고 그동안 치웠던 꽁초 사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112를 통해서 주거 침입이 반복적인 이제 사유지에 자꾸 이제 침입해서
꽁초를 버리고 간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이런 부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 구역이 이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생활 민원 센터를 통해서 불법 투기, 불법 흡연 이런 민원 접수를 병행하면은 행정상 과태료나 지도 조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실 수 있다면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생법률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법률적 고민을 듣다 보니 끝낼 시간이 됐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혜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